예, 그러면 특강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강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과 신장 쇼핑몰 유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럽 역사 문화 바로 알기입니다. 강연을 해주신 백승종 교수님은 현재 세교동에 거주하시면서 독일 유학을 다녀오신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그리고 올 초에 내신 신간 제국의 시대와 조선 아내 열전은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신문에도 기고를 수시로 많이 쓰실 정도로 대단히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스타 강사로 보시면 됩니다. 큰 박수와 함께 백승종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금방 과분하게 소개받은 백승종입니다. 월요일은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점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그리고 우리 신장동에 쇼핑몰이 있는데요. 국제화 지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럽의 관광객들도 평택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신장몰에 오게 할 수 있을까? 괴테곳에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는 그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진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고민을 공유하면서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다른 유럽의 성공적인 관광 도시는 도대체 어떤 도시일까 하는 예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 평택을 이미 특별하지만 더욱더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이 프라하를 생각할 적에 저는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저항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평택을 떠올릴 적에도 바로 이런 저항과 혁신의 도시 평택이었으면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유럽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특별히 프라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습이 프라하의 가장 달콤한 한 면입니다. 아래로는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죠. 불타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시선을 들어서 위쪽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성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프라하 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쌓은 아름다운 성이 있고요. 그 성이 있는가 하면 그 성의 뒤편에는 뾰족한 첨탑이 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은 수도사죠. 절간이죠. 저들에게는 절간이 아니라 성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지금 사회자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신데 저한테 몇 분의 시간을 주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변동이 있으니까요. 6가지 말씀을 할까 해요. 이게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프라하를 더듬어 보게 되면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사실은. 하지만은 이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6가지 주제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프라하의 정체성입니다. 프라하는 누구의 프라하인가? 좀 생뚱맞은 얘기 같죠? 평택은 누구의 평택인가? 하는 문제와 오버랩해서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프라하가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중부 유럽을 차지하고 있던 아주 느슨한 연대의 제국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른바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광대한 국가입니다. 그 광대한 제국의 수도가 바로 프라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프라하, 유럽의 심장, 이렇게 유럽의 심장이라고 적은 이유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프라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 여기는 과거 수백 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다. 그러니까 유럽의 심장이 여기 아니면 어디 있겠는가?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라는 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라하를 말할 적에 세 번째로 제가 거론할 것은 이곳이 바로 얀 후스의 도시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얀 후스는 루터보다 100년 앞에 살았던 종교개혁가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프라하에 얀 후스가 있었다면 평택에는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그리고 해처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저항과 혁신의 상징인데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가서는 현대에 오면은 이 프라하에서는 카프카와 마하와 아인슈타인과 그리고 밀란 쿤데라와 바슬랍 하벨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인들, 위대한 학자들, 위대한 과학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평택은 어떠한가? 현대의 평택은 어떠한가? 누구보다 뛰어난 여러분이 계시고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가 있는 이곳 평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것은 이 프라하는 사실 프라하의 봄으로 유명합니다. 프라하의 봄이라는 사건은 1968년에 일어났고요. 공산 진영을 위기로 몰고 간 말하자면 자유화 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이 프라하였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끝으로 여섯 번째로는 이 프라하가 사실은 바로 이웃나라인 동독과 서독, 독일 통합의 기폭제가 된 사실, 그리고 동구권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책으로서도 아마 6권쯤은 써야 할 그런 내용을 오늘 제가 30분 동안 해야 되나요? 30분 동안에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점은 제가 꼭 강조하려고 합니다. 프라하는 결국 아름다운 이 강이 참 아름다운데요. 아까 그림으로도 보신 이 강이 물타바 강입니다. 물타바 강의 선물이다. 사실 모든 도시는 다 강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한강의 선물이죠. 그럼 우리 평택은 무엇의 선물입니까? 평택은 사람들은 오늘날 안성천이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역사적 용어를 빌려서 대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진의 산물입니다. 대진. 대, 큰 대자, 진, 나루진자.
큰 강, 큰 나루의 산물이 바로 우리 평택이다. 그러니까 이 평택에 미래가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프라하를 떠올리면서 저는 평택을 그리고 괴테곳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교식으로 말해서 프라하는 프라하고 괴테곳은 괴테곳이지 라고 하실까요? 그렇다면 프라하와 우리의 평택은 또는 괴테곳은 무연,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생각을 잘 더듬어 보면 평택도, 괴테곳도, 수도사도, 신장동도 프라하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저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깨끗한 맑은 거울을 든 사람의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죠. 프라하의 정체성. 평택의 정체성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평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위의 평택이고 평택의 평택이고 양성의 평택이고 수원의 평택이고 직산의 평택이고 미군의 평택이고 삼성의 평택이고 그렇습니다. 누구의 평택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되죠. 프라하도 그렇습니다. 프라하에 가서 보면요. 프라하는 체코 사람들의 프라하라고도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도 우리들의 프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스트리아나 헝가리나 또는 유대인들도 자기네의 프라하라고 말을 합니다. 프라하는 주인이 많습니다. 평택도 주인이 많습니다. 주인이 많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헷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처럼 바람직한 일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주인이 많아진 것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일이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프라하 역사 속에는 체코와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와 유대인의 피와 땀이 묻어있다. 그 프라하를 갔을 적에 이즈를 여러분 자주 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타바 강이 흐르고 아주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 황금의 다리라고도 하는 카를 4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카를 4세 때 만든 카룰의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뒷 배경에 프라하 성이 있고 궁전이 있고 수도원이 있고 성당이 있고 극장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등등등 화약탑 또 옛날 시청 유대인이 살던 지역 등등등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라하를 참 여러 번 갔는데요. 매우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하를 늘 방문합니다만 프라하에 가시면 제 말씀을 듣고 꼭 가자마자 로컬에 들어가십시오. 펍에 들어가십시오. 맥주집에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한 잔의 맥주를 꼭 주문하세요. 여러분이 거기 가서 저와 함께 마셔야 하는 맥주는 필스너라고 하는 맥주입니다. 필스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스란 말은 필스너에서 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체코의 맥주입니다. 이 맥주를 한 잔 따르는 데는요, 정확하게 7분이 걸립니다. 7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면 거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맥주라는 건 여러분, 제가 맥주를 좀 알죠? 맥주 잔에는 맥주 거품이 3분의 1 정도가 있을 때 제일 맛있습니다. 거품이 없는 맥주도 거품만 있는 맥주도 맥주가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는 거품이 차야 되는데 이 필스너는 어떤 맛이냐면 쓴맛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향기로운 맥주예요. 필스너의 고장 프라하. 그런데요, 이 프라하에 가보시면은 최근에는 이런 깃발이 신의 중심에 아붓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삼성 깃발이 프라하까지, 프라하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쭉 이어집니다. 기분 되게 좋죠.
왜 삼성 깃발이 프라하에 있나요? 그것은 이 프라하의 국제공항이 하벨 공항인데, 바츠라프 하벨 공항인데, 유명한 작가이자 민주적인 방식으로 뽑힌 최초의 체코 대통령이 바츠라프 하벨인데요. 그 하벨 공항 지분의 51%를 삼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프라하 공항은 우리 공항입니다. 그래서 프라하 공항에 가면 안내문이 한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삼성 깃발이 쫙 꼽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라하를 얘기할 적에는 또 이분을 생각하게 돼요. 이분이 말하자면 프라하의 원효대사입니다. 프라하의 해초대사입니다. 프라하의 신부님입니다. 그 신부님의 내력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다리가 그렇게 유명한 카를 다리예요. 황금의 다리라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유물의 주인공들이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석들이죠. 썰어져 있는 비석들. 누구의 비석들일까요? 유대인의 비석입니다. 그러면 그 비석은 어디 있나요? 바로 이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뭘까요? 이거는 시나고그, 말하자면 유대인의 공회당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공회당인데 이 공회당 이름도 옛 새로운 공회당입니다. 웃기죠? 옛날의 새로운 공회당. 옛날이고 새로운 새로움이지 옛날의 새로움은 또 뭡니까? 이 공회당은 비교적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옛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가 이 프라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여기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공회당을 지으려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더니 글쎄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위가 하나 떠가지고 바위가 하늘로 날아오는 겁니다. 날아와가지고 이 프라하에 와서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돌을 기초로 삼아서 그 공회당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 공회당의 이름이 옛날의 새로운 공회당입니다. 말 되나요? 프라하에는 그런 신기한 얘기가 있고요. 프라하에 가면 여러분이 꼭 가셔야 될 곳은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카프카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죠? 변신, 성 그런 작품으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아리한 작가죠. 이분은 현대 동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국적이 어딜까요? 체코입니다. 그런데 왜 동문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라하는 체코의 프라하이지만 독일의 프라하이기도 하고요. 유대인의 프라하이기도 하다고요. 카프카는 유대인입니다. 카프카는 체코에서 대대로 살아온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품 활동을 독일말로 했죠. 그러니까 동문학을 대표하는 현대 동문학의 거장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평택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뭐가 나와도 괜찮다. 미국 작가가 나와도 되는 거죠. 영어로 작품을 쓰는 작가가 나와도 되죠. 저렇게 많은 미군들이 있는데 이런 신작물이 있는데 여기서 영시를 쓰는 영문으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나와야 정상인 거죠. 자, 두 번째 얘기하죠. 프라하는 누구의 프라하인가? 모두의 프라하이다. 평택은 누구의 평택인가? 모두의 평택이면 좋겠다. 한국 사람만의 평택인 것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 프라하. 신성로마 제국은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북쪽 지방도 신성로마 제국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 작은 섬이 코르시카인데 나폴레옹의 고향 섬도 신성로마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이 중부 유럽 전체가 사실은 다 신성 로마 제국의 땅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조각을 나타낸 황제 중에는 말을 탄 이 널찍한 궁둥이, 말 궁둥이 보이시죠? 이 말을 타고 있는 한 위대한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바로 카를 4세였어요. 사실 카를 4세가 만든 도시가 프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대성당이 만들어지죠. 비투스 대성당, 카를 4세.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신에는, 우리의 평택에는 카를 4세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카를 4세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찾아야 할 일이겠죠. 그 비투스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웅장, 이건 정말 고딕식 성당이거든요. 대단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정말 웅장합니다. 천년 고찰 수도사, 천년 고찰 만기사, 천년 고찰 신복사, 천년 고찰 사비사 등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꼭 규모가 커서가 아니지만 대단히 아름답고 문화유산이 풍부한 그런 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2세기, 23세기가 되었을 때는 한국의 전통사찰을 대표하는 절로 손꼽히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이 성당 하나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이제 다시 보시는 이 신성로마 제국의 영토를 이렇게 넓었는데, 여기 색깔이 막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직접적으로 그 지역 하나하나를 지배하는 영주들, 직접적으로 하나하나를 지배하는 작은 왕들은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그 모두 위에 있었는데 황제가 직접 통치하지는 못했어요.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땅은 매우 적었는데 이 카를다리에 가면, 이 카를다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프라하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예요. 마치 영국에 가면은 런던 탑이 있는 그 런던 브리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프라하에도 대표적인 다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지금의 안성천에도 다리는 많지만 대표적인 다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표적인 다리가 꼭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다리인데 여기에는 진짜 멋진 전설이 하나 있어요. 그 전설이 대단히 귀해요. 네포무츠키라고는 신부님에 관한 전설이에요. 네포무츠키라고는 신부님인데 10분 전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어디서 멈춰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 네포무츠키라고는 신부님은 전설 속의 신부님이에요. 우리의 원효 스님은 역사 속의 신부님이지만 네포무츠키 신부님은 전설 속의 신부님이에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매우 아름다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황후하고 함께 살았는데 너무 그 황후가 아름답다 보니까 황제가 가끔 의심을 했어요. 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생겨서 황제가 신하들에게 알아봤어요. 황후가 최근에 한 가장 이상한 일이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황후가 네포무츠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죄가 있으면 신부님에게 가서 다 털어놓고 용서를 받는 종교적 의식이 있습니다. 황제가 그 신부가 누구인지를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네포무츠키였죠. 네포무츠키 신부님을 불러다가 황제가 좋은 말로 구슬립니다. 신부님, 황후가 최근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Yes. 황후가 고해성사를 한 일이 있죠? Yes. 그러면 신부님, 황후가 신부님한테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번 일만 잘 말씀을 해주시면 추기경 자리도 드릴 수 있고 로마에 가서도 크게 한자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포무츠키 신부는 노라고 말했어요. 고해성사는 신부와 하나님
하느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황제님의 황제폐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저는 황후마마께서 저에게 무슨 죄를 고백하셨는지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는 황제는 화가 났죠. 네가 황제를 무시하지 지금 깔보는 거야. 이건 나를 모욕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불타바 강에다가 네포무츠키 신부를 던졌어요. 네포무츠키 신부는 여기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프라하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했어도 네포무츠키 신부의 이름을 기억하고 네포무츠키 신부의 석상을 이 다리를 만들면서 새겨서 놓았어요. 그 석상은 아까 맨 앞에 여러분이 본 바가 있습니다. 또 다시 보겠지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이것은 우리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프라하는 황제의 도시였어요. 프라하는 가톨릭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황제는 사이가 멀었겠습니까? 가까웠겠습니까?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종속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거예요. 미투수 성당 같은 것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것도 황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프라하 시민들은 네포무츠키 신부를 원했어요. 네포무츠키 신부가 프라하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황제의 권위를 거역할 수 있는 오로지 양심을 따르는 오로지 신의 명령만을 받드는 네포무츠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설화를 만들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신복사의 소우 전설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물론 연기 설화이기도 하지만 네포무츠키의 이야기와 신복사의 소우 이야기가 결코 별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칼 4세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인자한 모습으로 조각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강 아래에서 바라본 칼을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14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건축술입니다. 14세기 한강에 이런 다리가 가능했을까요? 밤의 모습입니다. 정말 프라하는 아름답습니다. 프라하 성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다리 위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래요. 매일 그래요,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프라하는 뭐 계속 사람 관광객이 늘거예요. 평택도 이렇게 관광객이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네포무츠키 신부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프라하의 다리도 필요하고 카를 4세도 필요하고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평택에 왜 사람이 안 올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만 역사가 없으면 안 옵니다. 문화가 없으면 안 옵니다. 스토리가 없으면 안 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쳐도 밀려 들어옵니다. 그 칼을 다리에 가보면은 거기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멋진 자영업자는 이렇게 크로키를 그리는 자영업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카를 대학교도 있어요. 카를 대학교. 카를 대학교는 바로 카을 4세가 만든 대학인데요. 그러니까 14세기에 만든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14세기에 설립된 대학교가 거의 없는데 몇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라하 대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이 이 건물인데요. 카롤리나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가 여기서 영어로 기조 강연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났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그래서 그 중세의 원형을
살고 있는 강시래요. 그런 데서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다 잊어보시고요. 이 프라하를 말씀드릴 때 저항과 혁신의 도시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프라하를 프라하로 만든 인물은 둘이에요. 사실은 하나는 카를 사세였고요. 또 하나는 얀 후스인 겁니다. 얀 후스. 얀 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얀 후스라는 사람은 몇 세기 인물이냐면 15세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카를 4세가 14세기 인물, 이 사람은 15세기 인물. 15세기 인물인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태종 때 죽은 인물입니다. 조선 태종 때. 세종보다 먼저 1415년에 조광조보다 100년 전에 죽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루터였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입니다. 야누스는 평민으로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신부님이 되고 프라하 대학교의 신학 교수가 되고 심지어는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제와 손을 잡지 않고 민중의 편을 들었습니다. 성서를 라틴어로 써놓고 읽으라고 하면 시민이 읽을 수 없다. 나는 체코말로 성서를 번역한다. 설교를 라틴말로 하면 시민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나는 체코말로 한다.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자유다. 성서의 뜻을 로마 교황이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로마 교황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툭하면 돈을 모은다. 그 돈을 모을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 기금을 내면 천당에 간다고. 그런 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하는 작태를 중단하라. 이렇게 야누스가 요구했습니다. 평민 출신의 총장이 대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대학의 총장이면 대개는 귀족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민으로서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민의 입장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돌이 된 거죠. 충돌이 돼서 결국 야누스는 화형당합니다. 화형당합니다. 이건 마귀에 씌워서 그런 거다. 로마 교황청은 그를 파문하고 화형시켰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죠. 우리의 원효대사는 화형당하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야누스였습니다. 그는 귀족들을 위한 불교에서 모두를 위한 불교로 바꿨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누스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우리는 원효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체코 사람들은 되게 용감해요. 체코 사람들은 야누스가 죽은 다음에도 야누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거를 후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후스는 1415년에 죽었는데 그를 잊지 못하는 프라하의 시민들은 1419년부터 1436년까지 이렇게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1436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드디어 후스파를 불렀죠.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그로부터 100년 정도 지난 1618년에 신성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 2명을 프라하 시민들이 시청의 창 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유는 후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후스에 관한 일이 이어져서 결국은 이제 아마 시간이 3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의 출발점은 프라하였습니다.
그 전쟁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이 보십시오. 어떻게 죽였는지. 유럽 사람들 이래요. 양민학살, 4.3, 여순항쟁, 광주, 그런 거는 다 세관의 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기 시작은 무지막지. 이게 바로 이 시도가 이 17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종교전쟁, 신교와 구교가 싸우던, 말하자면 후스파와 반후스파가 싸우던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면 이 지도만 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진한 오렌지 빛으로 표시된 데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3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최소로 표시된 것은 여기 노지만 노는 거의 없고요. 이 바깥 지역만 그렇고 이 신성로마 시국구 제국의 중심부에서는 적어도 10%, 대체로는 20% 이상의 인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쪽이 저쪽을 저쪽이 이쪽을 죽였습니다. 저항, 항쟁, 끝이 없었죠. 지금도 프라하 사람들은 후스를 기억합니다. 후스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얀 후스는 자유를 향한 체코가 아니고 체코죠. 체코 사람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활화산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프라하는 빛난다. 이러한 존재가 있는 것을 사람들은 대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거기서 민주화운동도 일어나고 거기서 동구권의 몰락이 시작되고 거기서 동독과 소독의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교수 자리를 얻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음속을 잴 때 마하넷이라고 하는데 마하와 같은 과학자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케플러와 같은 천문학자가 활동하기도 한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한 프라하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잊히지 않는 프라하다. 우리 평택은 훌륭한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키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할 일들이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